예도입니다. 지금부터 롤랑 바르트, 홀렁 바흐트 네 번째 강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그의 세 개의 작품을 갖고 바르트의 세계의, 특히 문학 세계의 분석 방법을 주로 다루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홀렁 바르트의 분석이라는 주제고, 소주제는 그 글쓰기의 용도를 쓴 이후에 바르트가 거기에서 사르트르의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그죠? 나타난 그 문제점을 자기 방식대로 사르트르를 그 문제점은 받아들이지만 사르트르의 그 1848년 이후에 작가들에 대하여 그죠? 그 초현실주의까지 드러나는 문학의 특징이 결코 비역사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 참여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으로 끝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르트의 이 글쓰기의 용도 이후에 이제 바르트는 블렁셔라든지 알베르 까미라든지 이런 반문학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이런 프랑스 전통의 대가들을 다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르트가 갑자기 여러분 들고 나온 그 분석 대상으로 들고 나온 학자가 엄청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미슐레라고 들어봤어요? 미슐레? 1978년도에 태어나서 파리 대학교 교수를 하고 꼴레주 드 프랑스 교수까지도 끝낸 프랑스의 위대한 그죠? 혁명기 이후를 태어나서 혁명기를 옹호한,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역사서들을 저술했던 프랑스의 위대한 역사가 미슐레, 파흐, 리 멤무, 그러니까 미슐레 그 자신을 통한 미슐레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게 1954년이에요. 그래서 문학가는 어떻게 역사가를 다루는가,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논점으로 드러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63년도에 프랑스의 17세기를 온전히 살았던 라신에 대하여, 하신에 대하여, 쉬흐 하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라신의 그 비극의 세계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도 바르트의 독특한 문학 비평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제트가 나오고 70년대에 나오고 71년도에 나온 독특한 제목이 또 있어요. 뿌리에, 그 다음에 사드, 로욜라. 여러분, 로욜라가 누구예요? 성직자잖아, 여러분. 예수회를 창시한 스페인 출신의 성직자잖아, 그죠? 가톨릭 신부라 말이야. 그래서 예수회를 창시했던 이런 분하고, 사드는 누구야, 여러분? 사드는 여러분 알잖아. 성애적인 담론의 대가, 프랑스에, 여러분. 사드를 거기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뿌리에는 누구예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명이 어떤 구조적인 일치를 보이는 체계가 이 세 명에게서 나타나는지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이런 작품들을 통하여 바르트는 라 누벨 크리티크라고 하는 크리티크 누벨이라 그러기도 해요. 신비평의 대가라는 명성을 얻게 되는데, 후기 구조주의자가 되고 그 나중에 이제
자기의 자서전 홀렁바흐트 홀렁바흐트라고 하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작품 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의 단상이 나오면서 바르트는 이러한 초기에, 지금 초기의 작품들이잖아요. 중기로 넘어가는 요런 분석들을 꼭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의 글을 쓰지는 않게 돼. 그러니까 라신에 대하여, 미슐레에 대하여, 미슐레 자신이라는 작품에서 바르트가 훗설의 현상학적 방법을 갖고 독특한 문학 비평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런 특징은 바르트한테서 후기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게 바르트의 특징은요, 관심사에 따라서 뭔가 바르트는 이런 문학가다라고 우리가 규정하려고 하면은 그 규정을 곧바로 벗어나는 게 바르트예요. 예도가 이미 바르트의 첫 번째 강좌에서 이게 시리즈물이잖아요. 지금 네 번째인데, 바르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블리의 사피엔티아, 그러니까 망각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미 이야기했어. 바르트는 자기 자신이 규정되려고 하면은, 바르트는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 또 관심이 또 다른 데로 가버려. 다음 시간에 이제 바르트의 기호학, 이게 소시르의 기호학이라든지 레비스트로스의 기호학과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재밌겠죠. 여기에 이제 5번째 강좌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가 이제 후기 구조주의자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어떻게 이 구조주의자였던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 라인과는 다른지, 그런 점들을 예도가 천착하여 작품을 다루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는 패션, 모드의 체계, 이런 걸로도 넘어가고, 역사가도 다루고, 그 다음에 사드 성애론자와 로욜라, 거룩한 신부의 어떤 예수의 창시자, 그 다음에 유토피아 사회주의자였던 뿌리에, 이런 사람들을 또 주제로 해서 다루기도 하고, 라신의 희곡 세계를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러한 그 특징들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러니까 주제가 그냥 하나로 묶이는 게 아니라 카멜레온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를 해가면서 자기의 작품을 써나갔던 게 바로 바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홀렁바흐트의 분석이라는 제목이고요. 소제목은 미슐레, 라신, 사드, 이런 제목으로 예도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작품을 분석하면서 바르트의 세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예도가 바르트를 그냥 그대로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특한 또 예도의 강좌 방식이 또 있잖아,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독특한 이양 대립을 갖고 자기의 문학 비평을 수행하는데, 그게 바로 표면과 심층이에요. 모든 문학 작품은 표면을 갖고 있어. 그 문자와 기표, 그 글자가 쫙 나열되어 있어. 그런데 모든 텍스트는 그 외적인, 그죠? 외면만이 아니고 표면만이 아니고, 그 문학 작품은 그 표면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심층을 갖고 있어. 그런데 바르트는 표면과
심층의 그 경계 있잖아, 그죠? 그것을 독특하게 풀어 헤쳐서 이런 이항 대립들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비평 방법을 통하여 드러냄으로써 작가들의 세계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비평해왔던 그런 전통적 문학 비평, 응시한 그리 띠끌을 벗어나서 그리 띠끌 누벨의 방식으로 새로운 비평 방식으로 자기의 길을 나갔다라는. 그러니까 그 이항 대립은 표면과 심층의 이항 대립.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의미와 의미와 무의미. 그 다음에는 텅 빈 의미의 체계와 그 다음에 꽉 찬 의미의 체계. 이런 이항 대립들. 또 체계와 그 문학 작품의 체계와 그 다음에 그 체계를 해체하는 파홀의 관계, 랑그와 파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쓰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역사적 상황과 등장인물 개인의 그런 이항 대립, 그리고 개인들 간에 벌어지는 개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항 대립, 이런 것들을 사용해. 그 다음에 역사의 연속성과 역사의 불연속성, 그런 것을 통하여 또 자기의 문학 비평 방법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미슐레 그 자신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천착했던 것은 바로 역사가는 뭐야? 역사의 통일성을 이야기해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담론의 역사가는 이런 방식의 어떤 그 특징을 취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미슐레는 그죠? 미슐레는 19세기를 온전히 살았던 역사가로서 그의 작품 안에는 프랑스 혁명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특히 역사의 다양한 측면들을 자기 작품에서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는 역사의 통일성과 역사의 특히 시간적 연속성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그러니까 미슐레를 롤랑 바르트가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은, 롤랑 바르트의 모든 작품, 바르트가 미슐레의 모든 전집을 그가 폐결핵이 있어서 그가 요양원에 있을 때마다 그 미슐레의 작품을 전집을 다 읽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르트 전문가들이 볼 때는 미슐레를 그렇게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미슐레의 어떤 그 전집을 읽고 그가 뭘 했는가 하면 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면서 그는 문학적인 어떤 그러한 영감을 순간적인 통찰을 통하여 영감을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의 문학 비평이 미슐레의 요런 이야기들이 나에게는 내가 문학 비평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요런 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슐레는 철저하게 바르트한테서는 중요한 역사가였어. 그런데 그는 이 역사가의 어떤 역사의 담론과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 이해가 돼요? 관심이 없었고, 주로 미슐레가 이야기했던 그 역사 서술을 할 때에 그가 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색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베스피에르는 무미건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의미를 내기는 하지만은 불모지와 같은 무미곤조한 인간이었는데 그가 대중의 생명력과 같은 따뜻함을 회복하면서 로베스피에르는 혁명기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로베스피에르 대 대중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따스함과 그 다음에 불모의 차가움이 대립되어 나타나잖아. 그죠? 그게 요런 색깔이라든지 요런 역사의 인물들의 역사적 상황 안에서의 특징들,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나는 색깔과 모양들, 양태들, 이런 데 관심을 가졌어. 그래서 이 미슐레 그 자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사람들은 현상학적 분석이라고 이해가 되죠. 의식에 나타나는 세계. 그러나 후설의 현상학과가 그러한 세계를 분석하지 않고 그 의식과 후설이 이야기했던 그 의식과 관계되어 있는 지향성, 그러니까 의식이 지향하는 바깥의 세계가 의식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요런 걸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미슐레의 작품에서 바르트는 그 연속성과 통일성을 해체해버려요. 그리고 불연속성의 관점에서 그의 역사를 쪼개서 흩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올려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해체하여 그 파편들을 현상학적 분석으로 다시 조합했는데, 이런 분석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문학 비평은, 비평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여러분?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연속성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는 역사가가 돼버려요. 글쓰기의 영도에서도 그 영도는 뭐야? 해체의 지점이야, 여러분.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중간 지점이야. 그리고 작가가 그 문학 전통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새로운 언어가 전통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기 이전, 그러나 그 새로움과 옛것과의 만남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의 경계인 거예요, 영도는.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의 공간이 영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미슐레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연속성을 해체하여 거기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독특성, 색깔, 양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어떻게 자기의 역사적 상황을 변혁시켜 나갔는지, 이런 관심사들, 그래서 역사를 단절로 보고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로베스피에르의 독특한 프랑스 혁명의 상황에서의 정지된 역사 안에서 피에르와 대중과의 관계를 불연속성의 디스콩티누이 때 불연속성의 관점에서 분석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상학적인 분석인 것은 그 역사의 등장인물의 역사의 어떤 그 분석 대상의 의식과 그 의식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문학 비평을 통하여 새롭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롤랑 바르트의 그 미슐레 그 자신 1954년 작품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특징들은 아주 혁명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문학은 통일성과 그 다음에 통일성이 없는 것도 통일성을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그 파편들을 모아서
문학은 이런 거다. 그래서 문학은 전통적 분석은 언제나 문학의 장르와 그 다음에 그 장르의 역사적 사실성과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타나는 작가와 작품의 관계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분석했거든.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20세기에 유행했던 마르크스주의적이고 후설적인 그뿐만 아니라 구조주의적인 그 모든 새로운 언어들을 갖고 프랑스 전통의 위대한 역사가를 분석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한테서는 뭐야? 다른 문학 비평가들이 볼 때는 전통적인 문학 비평 방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심지어 프로이트를 갖고 가서 라신을 분석하는, 라신은 문학에서는 완전 프랑스에서는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 여러분. 그 당시에만 해도. 쉽게 말하면 영국에 섹스피어가 있었고, 러시아에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라신이 있었다 그럴 정도로 라신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제 자연스럽게 63년도의 작품의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쉬흐 하신에 대하여. 이게 라신에 대하여라는 그 작품은 라신의 어떤 그 희곡 작품의 세계를 소개하거나 그 다음에 라신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 작가와 그가 만들어냈던 다양한 희곡 작품들, 문학 작품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아니야, 바르트는. 저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라신은, 그러니까 다른 프랑스 문학 비평가들한테는 전통적으로 라신은 엄청난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미 문학 체계 안에서 이미 해석된 방식이 있어서 라신의 언어, 라신의 체계, 라신의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이미 라신은 이미 다양한 해석 공동체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라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결코 시도한 적이 없었던 해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바르트가. 그게 뭔지 알아요? 라신을 정신분석가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예도가 저자는 죽었는가라고 하는 강좌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그래서 라신에 대하여가 나오면서 그의 비평집과 라신에 대하여라는 작품에서 기존에 있었던 전통 그리고 강단 문학가들을 박살을 내버린다고. 니네들이 갖고 있는 라신이 다 그것만이 라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야. 어떤 특정 목사나 신학자가 본 예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칼 바르트한테서 오늘날 그 60년대에 남미를 중심으로서 일어났던 그러한 해방신학의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레디컬한 예수를 볼 수 있어, 해방자 예수를. 예를 들면 그거야.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갖고 있었던 예수의 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속아 웃을 일이죠. 그거는 그 사람 칼 바르트의 해석인 거죠. 성서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바르트의 해석이 대가고 대단한 사람이고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로서 로마 가톨릭의 어떤 제2차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를 열게 할 정도로의 어떤 강력한 그러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해방신학의 예수에 대한 관심은 바르트한테서는 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라신에 대하여 이미 전통적으로 문학계에서 해석한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바르트는 정신분석학을 들고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예도는 이거를 그냥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래 안 갖고 가요. 원서를 또 갖고 와가 그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1912년에서 13년도에 프로이트의 토템과 타부라는 책이 나와요. 토템 운트 타부. 거기에는 원시 유목민에 대한 신화가 하나 나타나. 옛날에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종족들끼리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근친상각이 생기기 이전에 그 원시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막 자식들이 많을 거 아니야. 특히 아들들이. 그래서 그 아들들이 뭐죠? 그 아들들이 자기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여자를 못 차지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차지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부친 살해를 하고 이제 여자들을 차지해서 자기들이 같이 이제 가지면서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 간에 또 경쟁 관계가 생기네. 그게 지네들끼리 막 또 싸우고 피를 흘리고 그러는 거야.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난 새끼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토템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의례가 생겨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의례가 생겨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식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게 돼. 우리 가문 안에서 여자들은 아내로 취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고 근친, 독일어로 인체스트. 이게 뭐 라틴어 계열이라서 영어의 인세스트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라고 그러는 거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부족과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살해는 결국 우리가 경쟁 관계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여자를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를 살해한 기억을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금기를 확정시키면서 우리 가문은 토템은 이거다. 이런 방식으로 그 토템을 정하면서 금기가 생겨나. 이때부터 사회가 계절 샤프트가 시작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야? 이 신화에서 중요한 게 뭐야? 부친 살해, 경쟁 관계, 그 다음에 여자를 취하는 것. 이런 세 가지의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우리의 인류 사회의 토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 사회의 기원은 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프로이트로 니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원은 종교의 기원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친 살해와 아버지 살해와 형제들의 경쟁 관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약, 거기서 토템 제도가 생겼고 의례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타부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프로이트의 견해, 정신분석적 견해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라신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라신의 희곡의
우식적 우주론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야. 그게 라신의 모든 작품은 다 흩어져 있지만 이런 프로이트의 언어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의 작품 속에는 동일한 구조와 체계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라신의 텍스트의 표면 아래에 심층 속에는 이러한 아버지 사례와 경쟁 관계와 여자를 취하는 이러한 의식들, 이것을 하나의 문화의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심층으로 보게 되면은 라신의 표면, 라신의 텍스트의 표면 아래의 심층 속에는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안반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신에 대하여서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중요한 건 문학계에서 뭐야? 아니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걸로 거룩한 프랑스의 문학자인 이 라신을 그런 식으로만 분석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 언어 도단이요. 이런 비평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래 돼 갖고 뭐야? 반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소르본느 대학교의 레이몽드 피카흐하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죠? 그게 라신은 그때까지 뭐야? 라신의 등장인물들이 비극을 만들어내는 건 있지만 그들은 의식적인 등장인물들로서 어떻게 이들이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의 갈등을 통하여 의식적인 어떤 그 표면에서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방식으로만 연구했는데 아니 롤랑 바르트가 갑자기 정신분석학적인 심층의 어떤 이론을 갖고 가서 라신의 텍스트에 칼을 딱 대니까 전통적으로 라신을 해석해왔던 라신 전통 문학계에서 이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나타나서 라신을 라신으로 보지 않고 라신을 지 멋대로 보는 이런 인간이 태어났는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사실 그때 1950년대까지만 해도요 유럽에서도 프로이트 이론을 다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뭐야 이거 뭐 인간의 무의식이 뭐 성적 충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뭐 그리고 뭐 가족 관계 안에서 어머니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오해를 하는 사람이 일반에게는 못 받아들였어. 지성인들 중에서도 일부가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것이 프로이트의 이론이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에요, 지성계에서. 이해가 되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런 이상한 것을 라신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위대한 문학가의 그 텍스트를 이런 더러운 이런 이상한 이론을 갖고 떡칠을 하니까 그 문학계에서 반발이 일어난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작품이 이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는 신비평,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 비평을 벗어나서 그 시대의 새로운 언어를 적용하여 거기에서 문화적 작품의 체계 안에서 그 구조를 새로운 언어로 해석하는 이런 새로운 신비평의 방법을 취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신비평의 또 그 선두주자로 롤랑 바르트를 부르기 시작한 사람. 이해가 되죠? 지가 내가 신비평 이게 아니라고. 작품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문학계에서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누구야? 그 당시에 소르본느 대학교의 대가였던 피카르랑 논쟁하면서 유명해진 거야. 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 담론과 결합해서 바흐트는 대중뿐만 아니라 지성계에서도 인정받는 세계적인 후기 구조주의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지성이자 락강 데리다, 미셸 푸코 이런 들류즈 이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문학의 대가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1971년도에 또 한 작품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드의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사드가 로욜라, 그러니까 뭐죠? 예수의 신부, 중세 말기와 근대 초를 살았던 이 로욜라, 성스러운 인물을 성애적 담론의 대가인 사드와 연결시키고 같이 배치해서 놓고,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뿌리에요. 뿌리에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의 어떤 대가로서 나타나 있잖아요, 프랑스에. 그래, 이 세 사람을 놓고 여기에서 또 다름과 동일함, 그 다음에 차이와 동일성, 이러한 이양 대립을 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여 이들을 분석해. 성애적 담론 속에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러나 이런 악은 인간의 근본 원형으로서 로욜라를 통해서는 얼마나 인간이 이런 사드의 어떤 이러한 성애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또 성스러울 수 있는지, 성과 악, 그 다음에 성스러움과 악함, 그 다음에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 비전들, 이런 것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분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얘도는 사드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소시르의 언어 분석을 자기의 분석 담론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시르의 어떤 그 언어 체계 안에는 언제나 차이만 있잖아, 그죠? 소시르의 언어관을 여기서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 속에는 또 다른 음소가 있고, 음소의 차이의 체계의 변별을 통하여 또 그 음소의 체계는 형태소를 만들고, 그 형태소는 또 그 차이의 체계를 통하여 더 큰 담론인 통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통사론, 음소, 형태소, 그 다음에 통사까지의 이 구조를 그는 사드의 해석에 적용시켜요. 재미있죠?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면, 사드의 성애적 이야기에서, 담론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몸짓이 있을 거 아니야. 몸짓. 몸짓이 바로 소시르의 어떤 그 언어학에서 나타나는 그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단위인 형태소에 대응하는 거는 바로 사드의 텍스트 안에서는 뭔가 하면은 동작인 거야, 동작. 그 다음에 마지막 통사론의 어떤 그 구조에 적합한 거는 바로 사드의 텍스트로 옮겨오면은 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의 텍스트를 이런 방식으로, 그게 소시르의 언어학적 개념들이었던 그 음소, 형태소, 통사, 이 세 가지를
몸짓, 동작, 일화 세 개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바르트는 거기에서 이제 사드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드러내면서 그 텍스트 체계 안에서 다양한 성애적 담론의 의미를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담론의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거기에서 인간은 지배자도 없고 피지배자도 없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매를 가하는 자나 매를 맞는 자나, 그 성애적 담론 속에서는 어떤 명료한 구별이 없다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의미 체계로 본 거야. 그러니까 사드의 위대한 점은 뭐야? 인간에게는 인간의 욕망에 이걸 이제 락강이 에크리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칸트와 비교하면서 언급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드는 성애적 담론의 대가인데 그의 중요성은 뭐야? 그 이전에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욕망을 깊이 있게 연구한 자가 없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구조 속에는 이러한 지배자가 되고 싶은, 그리고 거기에서 피지배자가 되고 싶은, 그리고 또 어떤 자기를 내어줌과 자기를 타자에게 자기의 힘을 가하는 자나 타자의 힘을 받아들이는 자, 이 양자는 남녀의 구별을 없애버린다. 이러한 성애적 담론은, 그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야?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의 구조가 사드 이전에는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메조키스트라든지 그런 용어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다라니까. 그러니까 수동과 능동의 이항대리, 그 다음에 문화적 기호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남녀의 구별, 그 다음에 또 문화 속에서 해석된 여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성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욕망의 구조, 인간이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밑바닥의 저변으로 내려가면 이런 구별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인간은 이 두 개의 욕망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야. 남녀의 차이를 통하여 남성은 능동성, 여성은 수동성, 이런 사고는 완전히 사드 이후에는 뒤떨어진 사유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애적 담론에 새로운 욕망의 언어를 생산해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깊은 욕망의 의미들을 또 다른 지금까지 사드 이전에 성애적 담론을 이야기했던 자들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동작, 몸짓, 동작 일화가 어떻게 사회 구조 안에서 억압되면서, 그러나 그 욕망의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성애적 분석이 프로이트의 어떤 그 정신 분석의 그 서구 사회에서의 승리, 그리고 정신 분석적 해석의 유행이 이러한 사드의 담론을 되살려 놓은 것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러한 독특한 방식으로 바르트는 자기 자신의 전통에 있었던 프랑스 전통에 있었던 대가들의 텍스트들을 분석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학은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텍스트의 내재적 비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문학적 텍스트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구조가 진행되며, 그 다음에 희곡은 어떻게 쓰여지고 등장인물들은 갈등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근본적인, 그래서 사회 윤리적 의미가 뭐고 요런 것들을 추려내서 객관적 실체로서 문학 비평은 요 틀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도가 지금 3명의 예, 미슐레와 그 다음에 라신과 그 다음에 사드의 작품에 대한 바르트의 분석을 통하여 제시했듯이, 이런 전통적인 문학 비평 방법은 결코 그 작가들의, 그 대가들의 세계를 온전하게 해석하기는커녕 오히려 폐쇄시킨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좋다. 바르트는 그거예요. 아니, 오늘날 라신이, 오늘날 미슐레가, 오늘날 사드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진정한 문학 비평가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작가의 정기라든지 그 작가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시대정신이라든지 역사의 시대정신, 그 다음에 사회의 규범, 이런 것들과 저자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작품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마르크스가 나타나서 이데올로기 비평을 주었으면 그걸 갖고 문학 전통에 적용하는 게 왜 잘못됐느냐. 프로이트의 이러한 정신분석적 담론들을 왜, 니체의 영향이 더 큽니다, 프로이트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학 비평에 사용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라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미슐레라든지 사드라든지 그 다음에 뿌리에라든지 로요라라든지 이런 자들의 그 세계를, 작품의 세계를 그냥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만을 연구한 게 아니야. 이걸 갖고 작품의 내재적 비평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야, 텍스트에. 그러나 지금까지 미슐레를 연구한 자들은 미슐레의 역사가의 연속성, 역사가들이 소중히 여기는 연속성에 천착했다면 바르트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이 불연속성을 통하여 등장인물과 역사적 사회의 상황을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색깔과 밀도와 특징과 양태들을 분석하는 이 독특한 방식의 불연속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슐레의 역사의 심층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독특한 현상학적 특징을 분석했다라고, 그죠?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 20세기의 문학가는 20세기의 언어를 갖고, 철학적 언어를 갖고 얼마든지 과거의 전통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르트가 준 교훈이야. 그런데 전통주의자들은 네가 라신을 프로이트로 만들라 그러느냐, 네가 이런 미슐레의 이런 관점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상학으로 네가 미슐레의 역사를 더럽히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바르트의 새로운 언어를 갖고 자기의 전통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죠?
있어서 바르트의 이런 방법은 전통의 해석 방법과 극명한 대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는 전통주의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라신의 작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서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가진 게 바로 대가들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문학 전통에서 말하는 요 양식을 따라서 라신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역시도 하나의 시대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롤랑 바르트에 대한 강좌도 예도가 지금까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라인의 해석학적 논쟁으로 프랑스의 문학에 대한 어떤 이런 바르트의 사유가 해석학 논쟁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죠? 재밌죠? 같이 가는 거야. 저자의 죽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텍스트의 위대한 고전의 텍스트일수록 그 고전 안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특정한 힘을 가진 전통적 해석에 의하여 지배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건 고전이 아니라는 거야. 고전은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대의 언어에 의하여 재해석되고 그 시대의 그 해석을 통하여 그 고전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느냐? 이런 파격적인 사고를 제도권에 제시함으로써 바르트는 50년대에 많은 그 당시의 전통 문학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대중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라. 그 이후에는 물론 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게 바르트가 76년도에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 취임을 하게 되면서 강연록을 남기는데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보다는 오히려 바르트의 포스트 구조주의 시대가 다른 락강, 데리다, 푸코, 들레즈를 통하여 함께 일어났고 함께 그들과 호흡해가는 세계적인 대가로 이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런 작품들을 낼 때는 아직 뭔가 그런데 어쨌든 60년대 레이몽드와의 어떤 그러한 논쟁을 통하여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프랑스 내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르트의 사유에 있어서 이러한 문학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철학자들이 제공했던 그러한 방법론을 문학 비평에 사용함으로써 자기 전통에 있었던 다양한 역사가와 문학가와 그 다음에 또 그 작품을 생산했던 다양한 그러한 신학자까지도 분석했잖아, 로욜라,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 대한 해석을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했던 바르트의 그러한 위대성을 오늘 네 번째 강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예도는 물러갑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꼭 예도TV에 자발적 수업료와 후원을 따스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